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던 2000년대 미술대에 대해서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80년대 같은 경우는 민중미술이 부흥했던 시기고, 당시는 한국 모더니즘 미술이나 군부 독재의 대립각을 세웠던 일련의 경향들이 등장을 했었다면, 9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산이 되고 대중문화, 도시문화, 하위문화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제도들, 대한 공간이나 레지던시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출현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 미술계를 경험하시게 된 2000년대에는 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아니 2000년대에는 문화 이론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락 음악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으로 서동진 선생님 그런 분들이 대거 등장해서 지금은 약간 더 영역이 세분화되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뭉뚱그려서 어쨌든 대중문화에 관한 얘기가 됐던 시기였고, 저희 전공하는 그 서양화 전공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영상 작업을 하는, 미디어 작업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몰락하고 이런 식의 상황을 겪으면서 대립각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게 되면서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이제 도입된 일상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미술에서 많이 다뤄지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구조적인 어떤 대립의 양상은 삶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명백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술에서 너무 쉽게 그냥 서구 미술사의, 그러니까 서구에서 논의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변동 상황을 그냥 너무 쉽게 따라가서 일상에 관해서 다루는 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일상의 표피적인 측면만 나이브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저는 9학번이고 사진집단 선원이라고 하는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동아리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계급 갈등에 관해 관심이 있어서 저희 서울대 그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 출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록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진 집단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식의 정치색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 방식에 관해서 좀 그것이 지금 동시대적인 표현 방식인가에 관해 의문이 좀 있긴 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대에 영상 장르나 다매체 설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제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플라잉시티 같은 그런 집단에서도 이제 활동하신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회화라는 장르에 선착을 하시고 회화 장르를 고수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제가 플라잉시티 활동을 초기에 이제 했던 이유는 그 사진집단 선언에서의 형식이 너무 최민식 선생님류의 그 콘트라스트가 강한 흑백 인물 사진 위주로 정리되는 것이 지금 동시대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형 형식을 따르더라도 정치색이 좀 더 뚜렷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룹의 형태를 좀 상상을 하고 플라잉시티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플라잉시티 활동을 하면서 그 동료 작가들과 공부를 했던 게 러시아 아방가르드, 그리고 남미 개념 미술, 상황주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게 된 것들은 정치색은 매우 그 선명하게 좌파적이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추상을 활용하거나 매체를 활용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대립 때문에 정치색이 그냥 재현은 민중미술, 그 추상은 관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던 그런 한국에서의 미술 사례들과는 다른 식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동시대적인 조형화법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의가 있었죠, 그 활동은. 근데 제가 생각보다 매우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룹 활동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제가 아웃풋을 그때그때 빨리 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오래 생각해야 되고 결과를 끄집어내는 데까지 그렇게 미디어가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활동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화를 하기에 제 성격상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회화 쪽으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진행을 더 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 활동에서의 그런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독립적으로 2006년부터 회화 작가임을 표방을 하고 개인전을 진행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회화 작가로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2006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이제 연립주택 시리즈 그리고 공사장 시리즈 같은 일련의 작업들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해당 작업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추상도가 높은 이미지임이 분명한데 가까이서 보면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추상화인지 구상화인지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이미지들을 많이 생산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전에 말씀하신 8,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모더니즘 미술이나 민중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그 대립의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을 모두 취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 전통적인 그런 회화사의 유산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개의 어떤 방법론, 구상과 추상의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나아가서 구상과 추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합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종합될 수 없는 어떤 이질적인 극단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민중미술과 그 모더니즘의 대립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대립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그 역사가 지닌 그 유산을 취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재현은 뭐 현실주의적인 것 발언은 재현으로 해야 되고, 관념적인 발언은 엘리트적인 발언은 모더니즘으로 해야 한다는 그 구도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럼 그 두 개의 유산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저는 구상적인 영역은 현실에서의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에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측면까지 더 묘사로 드러낼 거냐 아니냐에 대해 수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민중미술에서는 그런 것을 정치색으로 어떻게 드러낼 거냐는 거를 실험해 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더니즘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추상은 그 대상에 관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의 주체적인 어떤 뉘앙스를 압축해서 드러낸 게 굉장히 좋은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이제 개인의 생각이나 관념에 계속 몰두하게 된 측면이 그런 추상이 압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그렇게까지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의 시리즈도 보면은 구상적인 측면이 더 강한 시리즈가 있고, 어떤 거는 추상이 더 시리즈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운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운동성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저의 생각, 저의 뭐 판단, 아니면 뭐 어떤 느낌, 뭐 그런 것들을 더 어느 부분이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를 방점을 더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뭐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종합이 완전히 확고하게 딱 붙어서 종합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토대와 상부 구조가 이렇게 역동성을 갖고 변증법적으로 그 운동성을 갖는 것처럼, 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상성과 그 구상성이, 추상과 구체가 어떤 운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의 대립의 역사가 그거를 너무 분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유산을 제가 취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보고, 거기서 저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제 삶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회화로. 구상과 추상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도 10분 동의를 하고, 사실 그 8, 90년대 있었던 그 특정한 그 이분법적 구도 이런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그런 접근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작가님의 회화 작업 안에서 구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이 실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감상자가 그것에 처음에 다가가고 어떤 메시지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상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확고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은 추상의 차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상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뭐랄까 선생님이 보고 계신 태도나 관점 같은 것을 투영해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 관객에 어떤 걸 전달한다는 지점에서는 되게 반만 이제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사실 내가 의도한 바를 전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어떤 한계 혹은 나아가서 되게 감각적인 차원의 접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디까지의 방향성을 설정해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상적인 부분을 표현해내실 때 어떤 특정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지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미술사에서 다루었던 조형 어법들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었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것을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인 제가 다룬다면 다른 맥락으로 어떻게 읽힐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모노크롬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국의 단색화의 경우에 한국 엘리트 남성의 관념적인 수행적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는 형식이라고 이야기가 될 때와 제가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으로서 그 모노크롬 형식을 가져와서 제 현실적인 얘기를 풀어낼 때 활용한다라고 할 때의 맥락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미술사를 의식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추상 표현주의 형식에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지만 추상 표현주의는 오히려 더 넓은 영역으로 미국의 마초적 남성 화가 주체를 상정을 하고 되게 줄줄 흘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형식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한국의 여성 작가인 제가 줄줄 흘리기를 하는데 그것이 남성적인 어떤 뭐 던지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완벽한 구조가 아닌 어떤 허약한 구조의 그 임의성, 임시 방편적인 어떤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을 활용한다면 맥락이 완전히 전도가 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현실에서 한국 여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위치로 인해서 미술사적인 맥락을 전용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제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추상이 굉장히 감각적인 논리라기보단 저는 매우 논리적인 접근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매우 뭐 비정규직이고 뭐 흑수저 출신이고 돈이 없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비롯된 소재들 연립주택 시리즈도 43번의 이사와 뭐 여러 가지 재개발로 인해 밀려나고 이런 식의 개인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그런 계급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어떤 남루하고 뭐 비료하며 뭔가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서 그려지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 그 상황 안에서의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확고한 존재로서의 재현의 장을 추상적으로 펼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의 얘기를 기존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추상의 언어로 압축해서 주체적으로 던지고 싶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허구에 대해 나의 허구로 대응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또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해주셨던 말 중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추상적인 방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종의 언어적인 것일 수 있고 근데 언어가 서술적인 언어는 아닌 거라고 압축적인 언어, 뭐 시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일면 동의할 수 있지만 시가 활용하는 압축과 추상 회화가 압축하는 언어적인 부분은 층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저는 회화 작가이고 예술가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계속
공부해오고 단련해온 부분에서 어떤 뉘앙스의 조형어법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어떤 미술사의 어떤 여러 레퍼런스나 어떤 컨텍스트들을 이해한 상황에서 이렇게 작품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층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네, 그렇게 되겠군요. 예. 대시를 하지만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난무하거나 비료한 느낌을 갖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어도 더 어떤 긍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의지가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화면.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그냥 노동자 계층인데 나의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깔고 들어가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미술사의 어떤 양식들에 관해 의식을 하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업하셨던 그 푸른 기계를 포함한 이제 기계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급성이나 생산 양식을 드러내는 매우 핵심적인 모티프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푸른 기계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란 화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성이나 계급성을 전면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은 혹시 기계 시리즈를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그 기계라는 대상이 너무 직접적인 정치적인 메시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너무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혹시 그 이미지를 뭐 묘사하시거나 대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뭐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기계라고 하는 소재에 제가 접근했던 것이 어쨌든 되게 개인적인 계기들로 접근하게 됐고 네. 푸른 기계 시리즈의 경우에도 물론 그 기계 더 메카닉 시리즈보다는 훨씬 좀 간연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때 제가 부산에서 네네. 개인전이 잡혔고 그래서 부산을 거기 환경 조경 하시는 교수님과 함께 막 네. 그 답사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조선소와 그런 뭐죠 컨테이너들 그리고 막 크레인들이 엄청나게 있는 항만 시설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고 근데 그게 되게 부산 시민분들께서는 그거 되게 가려져야 하는 어떤 좀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만 제가 2009년에 거기에 방문했을 때는 그래서 부산에 대한 그 인상을 가지고 그리게 된 것이지 제가 기계가 되게 계급적으로 노동자를 지칭한다고 해서 일단 끌어온 게 아니었고 부산에서의 그런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그거를 크레인과 기계를 그려야겠다 조선소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린 것이다. 약간 태도는 공사장 추상과 거의 흡사한 태도인데 그걸 지시하는 대상이 서울의 공사장이 아니라 부산의 항만시설이 되면서 그거를 가져오게 된 거고 푸른색에 대한 생각은 좀 의식적이긴 했어요. 그것이 블루칼라 계층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그 단색화에서 우리 한국 단색화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 푸른색 계열의 색깔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블루칼라 시리즈를 이제 제작한 측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술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겪었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화면에서 동시에 풀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공사장 추상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계 더 메카닉의 경우에는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재혼한 남편이 자동차 엔진 전문 정비사였고 그 사람의 일터가 자동차 공업사의 엔진을 다 펼쳐놓고 그것을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상적으로 기계 부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제가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차가운 기계나 이런 것의 이미지와는 달리 손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장부를 고치는 의사처럼 그 엔진을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반영된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유기체적이며 뭔가 흐르는 장부, 사람과 같은 어떤 느낌의 기계를 그려야겠다. 그것이 정비사가 실제로 일하는 공간에 대해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다 더 흐르는 붓질로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주의적인 붓질로 공간의 리듬감과 역동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색의 배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라는 것이 그 소재가 저에게는 출발이 관념적인 계급적 대립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등장한 게 아니었고 매우 제 스스로의 삶에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등장한 소재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한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푸른 기계 시리즈를 제작하면서는 푸른 기계를 할 때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간의 역동성을 제대로 그리는 것인가에 대해 조금의 의심은 있었지만 더 메카닉 시리즈, 기계 더 메카닉 시리즈를 진행하면서는 전혀 그런 의심은 없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노동자를 이제 그린다, 혹은 노동자의 임노동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이미지 생산의 어떤 영역에서 본다면 덜 표현되는 것, 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 예술에서는 특정한 어떤 그 예술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이고,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 가시성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정지영 작가님이 어떤 노동자를 그려내는 방식, 그리고 노동자를 그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이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지를 봤을 때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은 좀 더 비극적이고 피해자나 혹은 소수자로서 이제 노동자를 그리기 마련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기계 시리즈 같은 경우에 좀 노동자에 대한 어떤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매스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노동자의 재현 방식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투쟁적이거나 아니면 비극적이거나 비루하거나 뭐 이런 식의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면 복지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게 싫고, 물론 경제적인 조건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역동성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로 돌아가게 하는데 기본적인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 역시도 되게 절박함 때문에 많은 그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소화하면서 제 삶을 꾸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이 매스미디어에서 주어지거나 기존의 민중미술에서 다뤄졌던 방식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진실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생각해서 그려내는 거죠. 굉장히 구축적이면서 추상적이고, 그리고 역동성을 띠면서 리듬감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어떤 존재, 뭐 그런 것들에 관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장 추상에 대해서도 뭐 제가 재개발로 밀려나고 삶이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사장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환경이 급변하고 저도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고 그런 것들이 갖고 오는 어떤 그 생동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연립주택 시리즈의 경우에도 내가 거기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공간이 마치 뭐 60, 70년대의 회고조로 뭐 옛날에는 우리 삶이 이랬지 이런 식의 정서로 뭐 밥 냄새가 나는 뭐 그런 식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었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것 자체가 자유생장적으로 자라나면서 굉장히 구축적이고, 그리고 부동산 논리를 넘어서 그 한정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의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형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물론 모노크롬도 의식을 해서 붉은 모노크롬을 많이 그리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 제 계층의 이미지는 주어지는 이미지와는 사뭇 거리가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급적으로도 물론 제가 어떤 부분에 가시성의 영역을 여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나의 삶에 대해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그런 태도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성을 충분히 그 가시성의 영역으로 열어서 주어지는 허구에 대응하는 반대의
허구지만 저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아까 그 모노크롬 회화를 전유해서 작품 곳곳에 이제 배치하고 이제 적용했다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연립주택 시리즈를 이제 한창 이제 그리고 계실 때 당시 미술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던 걸로 네, 저는 몇 년간 굉장히 화랑이었죠. 그렇게 저는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그때 많은 컬렉터나 그 미술 애호가들 그 작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회화를 모노크롬 회화, 추상화 혹은 오로버 페인팅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그런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근데 들었습니다. 모노크롬 회화라고 인식하지는 않았고 네네. 연립주택인데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붉은색이 뭐 중국 쪽에서는 돈을 부에서, 부른다고 네네네. 하는 색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코드들과 연결이 맥락으로, 되면서 시장에서의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미술사의 다양한 요소를 차용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와중에 이게 뭐 관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요자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때 좀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립주택 시리즈도 지나가는 시리즈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의 반응이 있고 반복 재생산을 요구하는 상업화랑과의 관계들이 좀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경제적으로 작품이 팔렸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던 정말 돈이 많이 들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되게 고마운 시리즈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그런 식의 주문 생산에 대한 요구를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또 제가 막 결혼 생활 너무 불행하던 때에서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전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통로가 주문 제작으로 이렇게 막혀서 예를 들어 뭐 1m, 1m의 집 9채를 넣어서 그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그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을 제가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연립주택 시리즈를 절필을 하고 그 다음 시리즈인 푸른 기계로 넘어갔는데 그때 심정은 더 이상 이걸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숨이 막힌달까? 뭐 그런 식으로 서둘러 접고 정말 빨간색을 원해 난 파란색을 그리겠어요. 약간 이런 식의 반항심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연립주택 시리즈를 서둘러 마감을 했는데 근데 긴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조형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실험을 끝내고 넘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시리즈여서 약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다른 방식으로 연립주택에 관해 생각을 해서 조형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약간 마켓이나 미술 시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판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미술 시장을 통해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 노동자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저라는 사람이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만 작품을 생산하지 않을 주체성을 저는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에 대해 비판적이기보다는 거리감을 확보하고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힘싸움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연립주택 그리기 당시에는 너무 지쳐서 그것을 절필할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작품 판매에 관해서 어쨌든 판매를 하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고 싶고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술 시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녹색풀 연작입니다. 해당 작업을 보면 우선 모노크롬 회화나 뭐 오로버 페인팅 혹은 추상 표현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 이미지들이 많고
이를 통해서 보면 뭐 구체성보다는 되게 추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이번에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더 재밌는 지점은 사실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액자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우 전통적인 그 고전 시대 액자를 사용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생님이 미술사를 참조하고 전유했던 다양한 맥락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녹색풀 같은 작업은 이전에 한국식 모더니즘 회화에 대한 일종의 어떤 코멘트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행했던 서구의 어떤 풍경화에 대한 일종의 어떤 코멘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미술사의 어떤 차임과 변형과 어떤 전유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된 해당 작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미술사에 대한 되게 노골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는 했지만 애초에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골동품 수집을 되게 좋아해서 뭐 자개장이랑 뭐 해주 항아리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하는데 그거를 저에게 이제 그 소개해 주시는 트럭 몰고 다니시는 그 개인 골동품 사장님이 저에게 액자를 떠넘기시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금박 액자, 굉장히 고전적인 이태리 금박 액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액자를 저에게 맡기시면서 여기에 그릴 수 있는 가장 명작을 그려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주셨는데 저는 화가 나니까 액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자가 먼저 왔고 그 액자에 어울리는 그림을 뭘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서양 미술에서의 풍경과 인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인물을 지금 막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기는 좀 버거웠고 풍경을 그린다면 지금 풍경 중에 가장 나에게 와닿는 풍경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에 뉴스에 많이 나오던 녹조 라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 녹조 라떼를 그릴 수 있는 형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강물에 그 안료를 막 풀어놓은 것 같은 녹조의 양상이 되게 모노크롬 회화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인공적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린 작품이고 그거와 함께 이제 제가 풀 잡초들을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잡초가 그때 제가 작업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 잡초를 되게 뽑아야 되는 되게 정기적으로 뽑지 않으면 막 풀이 너무 무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풀과 녹조가 제가 인간이 제어를 하려고 해도 막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에너지를 되게 그로테스크한 면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되게 실제적인 그런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관념적인 모노크롬의 형식으로 이 실제성을 되게 드러내는 측면으로 가져가면 잡초와 녹조를 그러면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작한 게 녹색 풀 시리즈이고 풀이 그냥 한국말로 풀이기도 하지만 고인물의 풀이기도 한 그런 중의적인 표현을 모노크롬 형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차용하게 된 작품입니다. 근데 계기는 어쨌든 골동 상인 분께서 금방 액자를 저에게 주면서 일종의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명작을 그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자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칠이나 혹은 뭐 자개 같은 되게 공예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도 사실 그 작품을 그려내는 이미지는 되게 문이나 전통의 산수화, 화조화 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리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도 일종의 어떤 동양적인 회화사의 어떤 요소들을 차용하고 코멘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년의 시리즈 안에서 그러니까 녹색풀이나 자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회화사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뭐 차용한다던가 해체한다던가 전유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가님의 이전 작업들을 보았을 때는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삶에 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혹은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사회적 구조 같은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성을 고민을 했다면 지금의 작업들은 조금 더 관념적이고 다양한 어떤 미술사적인 레퍼런스 안에서의 실험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미술사 안에서의 여러 가지 차용 변형들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성을 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대 자개회화 시리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발표한 이미지들이 풍경 위주로 이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인화 쪽으로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처음 그 공부하고 시작했던 작품이 이제 반매화 시리즈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반매화 시리즈는 제가 촛불 집회에 대중들이 막 모여 있는 약간 되게 희망을 열망하는 민중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데에 사군자의 매화, 희망을 상징하는 매화를 끌어와서 되게 동시대적인 문인화를 뭐 대중 집회를 연상케 하면서 그린다는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개 공방에서 가장 먼저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그 공방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었고, 일단 그 그림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라고 해서 그 밤매와 뭐 숲 이런 식의 이제 풍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은 기계 시리즈 자개 회화 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손노동의 역동성이 강조되는 공간을 그리는데, 나전치기 기법은 정말 손노동의 최고의 극치인 자개 기법이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 두 가지 손노동이 드러내는 층위를 한 화면에 만들어낸다면, 근데 제가 브러쉬 스트로크가 강조되는 회화가 아닌 형태로 자개로 타발법이나 끊음질을 붙여서 만든 평면 이미지로 그것을 제시해서 회화의 전시장에 그거를 끌고 간다 그러면 회화와 공예의 위계를 뒤집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면서 손노동의 영역에 관한 노동자 계층의 제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풍경은 그렇게 관념적인 유유자적한 풍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로 굉장히 그 생명력을 강조하는 그런 장이고, 되게 그로테스크하면서 숭고하기도 한 영역이고요. 그것을 이제 아직까지 제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림의 형식으로까지 발표를 하지 못했지만 그곳을 향해 이제 가고 있어서, 기존에 제 반매화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런 뉘앙스와 그다음에 기계 더 메카닉 시리즈의 뉘앙스가 굉장히 손노동이 강조된 자개회화 형식으로 드러나는 작품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발표를 이미 한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개회화의 경우에 기존의 나전치기 장롱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자개를 만드는 그런 장인 사회를 보면 물론 이제 그 장롱을 구입하는 거는 뭐 주로 된 혼수 용품으로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수요자는 대체로 규방의 여성들이 많이 구입을 했던 60, 70년대 사치품의 극치였지만, 생산하는 공예 장인들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도제식으로, 그래서 가장 극치의 그런 이름을 남긴 공예가들은 남성 공예가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 기술을 전승하는 그런 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약간 장자 세습 구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여성 작가인 제가 개입을 해서 일종의 제가 원하는 이미지의 방향으로 일종의 십장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간다는 그런 구도가 기존의 그 공예판에서도 의미하는 맥락이 좀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는 회화와 공예의 위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회화를 다루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브러쉬 스트로크가 강조되는 남성적인 회화 영역에 브러쉬 스트로크를 내려놓고 공예적인 작품으로 굉장히 평면적인,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남성 논리적인 것에 전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응한다고 할 때, 그럼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저로서는 굉장히 야심차고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회화는 윈도우 개념으로 그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식이라 그러면, 자개는 굉장히 그 튀어나온 펄이 있어서 튀어나오는 이미지이고, 오치는 굉장히 정확한 블랙을 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검은 평면에서 튀어나오는 이미지로 아주 새로운 형식의 회화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은 회화 평면성 논리로 전개됐던 모더니즘 회화에 관한
또 다른 해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물성으로 그것을 뭐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성을 인정하되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튀어나오는 이미지이고 심지어 브러쉬 스트로크도 다 내려놨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제가 그 자개회화로 기계 더 메카닉 시리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텝은 거의 밟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술사와의 그런 관계들 그리고 생산 주체가 저인 한국 비정규직 여성 작가인 제가 그것을 생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많은 맥락들, 미술사적 맥락을 비트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되게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과 인터뷰에서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것은 미술사를 어떤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삶에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재현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저도 많은 작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분명히 지금 당대의 상황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를 추동하는 특정한 역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포착하고 재현해낼 것인가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른 예술가 중 일부는 마치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초과해서 혹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어떤 총체적인 구조 전체를 포괄하거나 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분명 어떤 재현의 오류 같은 것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구상과 추상 그리고 다양한 어떤 미술사의 어떤 기법과 방법론을 참조해서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일상이나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정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식이나 경험들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총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시하고 그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일상적인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과연 그 총체적인 구조까지 지시를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한 이미지나 재현의 방법은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추상과 구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사적인 것이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 일상에 관해서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문화적인 흐름이 되게 강화되었던 것에 대해 반발심이 들었던 것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인데 정치적인 것을 거세하고 일상적인 것만 논의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붙어있는 영역을 어떻게 그 운동성을 역동적으로 풀어내서 조형적인 어법으로 그 시기에 내가 제작할 당시에 나의 진실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드러낼 것인가가 핵심이고 거기서 구상의 역할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측면, 추상의 역할은 내가 느끼는 생각과 이념 혹은 느낌을 그 압축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그것이 관념성과 그 구체성 혹은 토대와 상부 구조 뭐 이런 식의 대립적인 것들을 운동적으로 엮어가면서 제가 연작들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화의 그런 역사의 측면과 저의 삶의 문제를 계속 엮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재현과 추상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사적인 것과 관념은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도 지극히 사적인 건 사실이지만 지극히 보편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화면에서도 굉장히 사적이지만 매우 보편적인 그리고 삶을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중층적이지만 그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든 뭐든 위계를 정하고 다 분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굉장히 붙어서 서로 어떤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거는 일종의 제 삶을 샘플로 해서 저의 삶은 어쨌든 예술가고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저의 가족의 계급은 블루칼라 계급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특정한 저 개인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띠는 정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저의 예술 형식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사의 측면에서도 한국에서는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미술의 대립의 역사를 통해 그것의 분리를 극대화하는 식의 해석이 존재했었지만 저의 입장은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회화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작품에 있어서도 작품 하나하나만 봐서는 모호할 수 있겠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시리즈들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서로 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 양상을 드러낸다면 충분히 저는 저의 입장을 그러니까 회화 조형 어법으로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